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다이나믹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많은 정치적인 그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선고에서 이제 파면이 됐고 이제 국면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간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이 최근에 가장 뜨거운 논란과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이 쟁점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아니고 권리 상태이고 헌재의 결혼은 안 된다. 이 상태로는 국정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제 명백한 월권이라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두 분 어떻게 바라보셨을지요? 예, 조혜진 의원님부터 좀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1차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 12월 계엄 사태부터 시작된 네. 국정 공백과 이 혼란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도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장관들이 탄핵이 됐고 지금 법무장관도 아직 그 복귀를 못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경제 통상 전쟁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 부총리도 지금 탄핵 발의해가지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지금 청문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 같아요. 네. 탄핵 청문회 일정 잡았고 네. 그거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뭐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본회의 올려가지고 경제부총리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럴 가능성이 또 적지 않고 또 다른 장관들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고 줄탄핵 또는 총탄핵까지 계속 호언을 해왔는데 민주당 말을 그냥 귀등으로 흘러 들을 수 없는 게 말해놓고 설마 했는데 다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주요 장관 자리가 비는데 헌재에서 만약에 이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감사원장하고 이제 계속 시간은 좀 지체됐지만은 다 네. 심리해가지고 기각 결정 내려서 복귀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지금 육명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은 이 심리 자체가 안 돼서 탄핵에서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공백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는 이건 국가적으로 이건 끔찍한 일이고 재앙이다. 네. 그래서 탄핵을 하는 거야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못 막지만은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빨리빨리 심리해가지고 대통령 탄핵도 끝났기 때문에 헌재가 마음먹으면 빨리 심리해서 빨리 결론 내려서 직무 복귀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세 자리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전에는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헌법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직무정지지만은 지위에 살아있을 때 그걸 이제 대통령 사고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지금처럼 파면이 돼서 비어 있는 경우는 아예 없는 경우는 이제 권리시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대행의 권한이 사고시에는 좀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네. 하고 행사하고 권리시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다라는 그 점 때문에 지난번에는 임명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의 사고 시의 권리 시의 권한 대행의 역할이 이제 뭐 다른 상황이다 말씀을 하셨고 주요 국무위원회 또 이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권한 대행의 어쩔 수 없는 이제 선택이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55일 남았는데 55일 그 남긴 그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지명을 한 거네요. 제가 한 4가지 점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네.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한덕수 총리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국회가 추천해서 3명에 대해서도 그 당시 6명 6인 체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완전치 더군다나 이것은 국회가 추천했던 거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니까 임명을 하겠는데 그 당시에도 차이필 밀면서 이것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하고 밀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걸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권한 문제입니다. 뭐 실제로는 우리 헌법에는 유고나 권리에 따라 권한대행의 역할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지금 관행적으로 해석되어 온 것은 네. 이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매우 그 소극적 그리고 그 최소한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번에도 이 국민의힘에서 그 반대했던 논리도 뭐였냐면 대통령의 권한 그 인사도 아닌데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이걸 임명하는 게 맞느냐?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황교안 총리도 그 당시 이런 논란 때문에 임명을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임기 말 정권의 인사권 관행인데요. 이런 중요 직책, 예를 들면 그 감사위원이라든지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등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 한 두세 달 남겨놨을 때 현직 대통령이라도 당선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당선자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도요.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이명박 대통령의 양해하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 당선자였죠. 네. 이명박 당선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당시에 감사위원 두 사람의 공석인데 그것을 당시 당선자였던 윤석열 당선자와 협의해서 한 명은 현직 대통령 임명하고 한 명은 그대로 둬서 한 명은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추천한 사람 두 명을 임명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 말에는 현직 대통령조차 후임자에게 인사권의 일정 정도를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권한대행이 50여일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마지막에 하나는 더군다나 그것을 문제 있는 인사를 지금 그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가담 여부와 관련돼서 지금 고발돼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대통령이 그런 비상계엄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탄핵됐는데 그거를 그 관련돼 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이 듣는 이러한 인사를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민주당 보고 나를 탄핵시켜달라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진짜 나가려고 하는 건지 네.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명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네. 오늘 그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이 이제 출석을 해서 한덕수 대행과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수사 상황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이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인 후보자 그리고 이제 이완규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제 79학번 뭐 동기고 뭐 40여 년간의 오랜 뭐 지인, 뭐 절친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안가 4인 회동 중에 또 1인으로 지목이 됐었던 이 부분도 이제 수사 대상으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이제 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현재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 수사한 지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네. 저 계엄 직후 그 다음 날에 안가에서 모였다는 것도 지금 뭐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거기서 뭐 위법 행위가 있다거나 이런 게 나온 게 없고 네. 그러니까 피의자라는 거는 고발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거를 그 접수하기만 하면 그냥 피해자 신분이 되는 법적으로 기계적으로 피해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죄인인 것은 아니고 네네. 그래서 피해자라고 자격이 없다가 거기서 범법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있거나 하면은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피해자라는 그 딱지 하나만 가지고 문제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공직자 임명 막는 게 아주 쉬워져 버려요. 누구 공직자 고위공직자 임명한다고 그럴 때 고발해가지고 접수시켜 버리면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버리면은 네. 바로 그 인사권자가 인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이완규 처장은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오랜 절친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온 관계를 보면은 공사를 굉장히 좀
야박할 정도로 칼같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이전에 대학 다닐 때 그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구속된 전력이라든지 그래서 민주화 운동 그 유공자로 지정된 거라든지 그런 것도 이분이 그냥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하지만은 대통령하고 오랜 직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그 특검 그 수사팀장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그냥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될 때 아무리 내 친구지만 이거는 인사 잘못됐다 하고 지적하고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섭섭할 일인데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를 받을 때 그래 가지고 행정 소송이 벌어졌을 때는 본인이 또 그 법정 대리인을 맡아 가지고 또 변호해주고 네네. 또 이번에 그 탄핵 계엄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아무리 국무위원들이 있는 데서 아무리 대통령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계엄 같은 이런 큰 일을 하면서 국무위원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하나 네.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은 꼭 뭐 그 다른 그 맥락에서 그 관계가 다른 맥락이 없다 하더라도 네. 꼭 이분이 아니라도 이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의 궤적을 그런 분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뭐 그 지명과 관련한 부분은 뭐 더 하실 말씀이시면 한 30초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갈까요? 아니면 바로 넘어갈까요? 예,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 이제 대선 조기 대선까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일 남았습니다. 이제 각 후보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를 위해서 오늘 대표직을 이제 사퇴를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김동연 지사는 출마 선언을 했고 김부겸 전 총리는 경선은 안 하겠다는 출마 가능성은 이제 뭐 시사하고 열어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민주당 내에 1인 대세를 좀 흔들 수 있는 당내 경선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워낙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당내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타 후보들이 크게 판을 흔들거나 또는 큰 변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좀 선전하면 어떨까 하는 기대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밋밋한 선거가 경선 과정이 되면 도리어 본선에서 올라가기 전에 소위 컨벤션 효과라고 보통 전당대회를 네네. 통해서 각 당의 후보들이 누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을 경우에 갖는 도리어 약간 손해가 있기 때문에 네. 일정 정도의 경선의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도가 잡혔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진 않습니다. 아마 지금 후보 확정된 건 김두관, 김동연 두 분만 후보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지금 입장을 이미 두 분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남은 게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도가 어떻게 할 건가 네. 이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 아직 김경수 지사 입장도 확실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포함하면 4인 경선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만큼 뭔가 국민들의 주목, 민주당 경선에 국민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도 좀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상대당의 경선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워낙 이재명 대표 1극 체제, 1인 체제가 고착이 돼 있어서 네. 일반 유권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변수가 있을 수가 있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라고 하려면은 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도전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슈 제기를 해주고 네.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이슈를 정확하게 터치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그래도 1대1로는 안 될 테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명분 있게 또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러면 좀 봐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사법 리스크는 이미 이제 그 대선 상황에서는 이제 뭐 좀 잠식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덕을 봤지만 최종적으로는 손해를 본 분이 이낙연 전 총리였잖아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네. 다른 경쟁자들이 그걸 물고 늘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 안에서든 또 우리 당과 민주당과의 경쟁에서든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혼란이 수습되고 국정이 안정되고 서로 또 정치도 또 이제 쇄신되고 좀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하면서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한 단계 더 우리가 차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런 비전과 이 열정과 이 도전 정신과 실천력을 가졌을까? 이런 부분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민주당 안에서 그런 부분과 배치되는 네거티브가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국민의 상황으로 보면 후보가 15명에서 최대 이제 2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컨벤션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제 반대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당내의 그런 이제 상황인데 5월 3일에 이제 최종 후보를 이제 선출할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뭐 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뭐 이제 맞서는 상황이 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좀 크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네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근데 좀 저도 좀 놀랬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예. 마치 그 탄핵을 우리보다 더 기다렸던 민주당보다 더 원했던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막 쏟아져 나오시길래 이상하다. 보통 이럴 때는 굉장히 자숙의 시간을 갖고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후보를 나오는 과정을 좀 약간 그 성찰하면서 살펴보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다 한 10대 분이 지금 나오시겠다고 해서 좀 놀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사실 엇갈리는 거죠. 하나는 결국은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중수층 아닙니까? 네. 중도층,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 세대 누가 소구력이 있는 후보냐. 네. 이렇게 해야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 민주당 예상되는 이재명 후보하고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을 텐데. 네.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고려되는 분이 있을 거고요. 아마 그걸 강조하는 게 유승민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좀 그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반면에 이게 좀 반대되는 측면인데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사실상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전히 의지하거나 기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 면담하고 나와서 출마 선언하고 네. 또 김문수 장관도 사실은 그 후광 효과, 그러니까 즉 윤석열 정부에서의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고 내가 그 보수 우파를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도 내가 지킴이 역할을 했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지금 후보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딜레마가 될 거예요. 경선에서는 좀 더 강경한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경선에 우세할 텐데 네. 본선 경쟁력은 그 반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어떤 선택을 할까요? 후보 중에서도 스스로 굉장히 약세라고 생각하고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경쟁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확실한 어떤 그 지지층을 짧은 기간 안에 딱 이렇게 이양을 받아야 된다, 보장을 받아야 된다, 넘겨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저런 생각할 것 없이 이제 대통령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정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당 전체의 네. 입장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뭐 큰 차별이 없을 것 같은 게 상식적으로 다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3년가량 집권하면서 잘한 것 다 인정하고 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지금 이후로 파면되고 난 이후에 그냥 보통의 국민으로 돌아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를 봤을 때 네. 이거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일이다.
말이든 행동이든 이거는 국민들이 좀 그 탐탁지 않게 생각할 거다. 요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은행을 보이면 그건 다 오케이, 다 그냥 받아들이고 네. 아니다 하면은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거라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뭐 손절할 거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할 거다. 네. 그거는 흔히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마이너 후보들 차원에서고 나름 경쟁력이 있는 그 네. 누구 그 중에 후보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상식선에서 다 할 것 같아요. 상식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상식이 또 뭐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경선 룰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개헌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한 1분 정도씩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던졌지만 개헌은 대선 후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입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헌을 대선과 이제 동시에 치르는 것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배경인데 약간 그 개헌 논의가 약간 힘이 빠진 그런 뭐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에 개헌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또 펼쳐진다면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예, 한번 먼저 이제 우원식 의장의 입장을 조금 그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너무 갑자기 대선과 그 개헌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치르자고 하면서 그 국회 내 공감대를 못 얻은 거죠. 국민적 공감대도 네네. 없었고.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또 바로잡고 우원식 입장을 정리해 주신 건 잘한 것 같고요.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거는 우원식 의장이 내각제를 주저한 적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자꾸 이걸 내각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잘못된 뉴스가 나와서 우원식 의장 입장도 제가 알기엔 기본적으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네.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대선이 당장 이번 개헌이 대선 전에 이루어지긴 어려운데 두 가지 안으로 아마 네네.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안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 네. 28년도 총선에서 대선을 치르자. 이건 이제 3년 정도로 임기를 단축하는 거죠. 네네. 이 안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안은 28년 총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 2030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자. 대체로 그 지방선거가 6월 초에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지금 6월 달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5년 임기를 맞춘다면 거의 시기가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현실성도 있고 해서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아마 각 후보들이 개헌의 일정, 그다음에 개헌의 방식,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도 차이가 있을 텐데 네. 그런 내용을 갖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 정부에서 개헌이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전에도 역대 대통령마다 후보 시절에는 한다 뭐 취임하면 바로 하겠다고 그래놓고 한 사람도 안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유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유들에다가 또 이재명 후보 본인이 권력을 확 쥐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환경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분권 개헌이고 그 필요에 따라서는 임기를 또 단축해야 될 수 있는 개헌 방향인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그 후보가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고 네. 다만 낙선하면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새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기다리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뭔가 이렇게 상황을 바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헌이고 개헌을 통해서 또 새 정부의 임기를 또 단축할 수도 있고 그런 시도는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낙선하면은 개헌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말고 나머지는 다 적극적인 개헌론자고 지금이라도 하자고 하고 딱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혼자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낙선이 돼가지고 자기 필요 때문에 개헌하자고 돌아서면 쫙 진행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네. 더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해봤고 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물론 3년으로 임기를 단축시키는 거에 반대하지만
2030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리고 개헌이 이루어져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 개정된 헌법의 발효는 2030년 이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굳이 그것을 막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외전 개헌 논의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